대통령님, 한국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시뮬레이션. 이건 말도 안 돼. 다시 돌려봐. 7번 재검증, 11번 시뮬레이션.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이 단 하나만 중단하면 미국 산업 87%가 즉시 마비, 일주일이면 달러 패권 완전 상실, 중국 25% 관세 맞고 무릎 꿇었습니다. 일본 5,500억 달러 바치고 고개 숙였습니다. 그런데 GDP 14배 차이, 군사력 측정 불가의 초강대국 미국이 겨우 인구 5천만 대한민국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쥐고 있는 미국의 급소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미국 정부가 70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한국인조차 모르는 충격적 진실을 낱낱이 까발립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 3층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라 킴벌리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하버드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맞습니까?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온 리우 샤오밍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잖아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독일에서 온 루카스 베르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공화당 로고가 선명한 극비 문서였죠. 이건 올해 초 공화당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세부가 시나리오 미국 경제 붕괴 경고. 붕괴라고요? 일본에서 온 나카무라 K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타 아닌가요? 아닙니다. 붕괴가 맞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만만하게 봤어요. 미국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동맹국. 리우 샤오밍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미국답네요. 그런데 국방부와 상무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는 경악했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빨간색으로 도배된 경고 문구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면 72시간 안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구글 서버 전면 마비, 아마존 웹 서비스 중단, 월스트리트 거래 시스템 다운.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12시간 후 아이폰 생산 라인 정지. 24시간 후 테슬라 공장 올스톱. 48시간 후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의 80% 기능 상실.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 저는 두 회사 이름을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4%를 만듭니다. 미국이 쓰는 디램의 87%, 낸드 플래시의 71%가 한국산이에요. 나카무라 K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체제를 찾으면 되지 않나요? 없습니다. 제가 잘라 말했어요. 일본, 이미 20년 전에 메모리 시장에서 참패했죠. 중국, 기술 격차가 10년입니다. 대만, TSMC는 파운드리지 메모리는 안 만들어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한국의 인질인 셈입니다. 말도 안 돼요. 리우 샤오밍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력할 리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회의록이었죠. 지난달 국가안보회의 속기록입니다.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을 읽어보죠. 화면에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배터리입니다. 저는 테슬라 주가 차트를 띄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극비 방문한 거 아시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무릎 꿇고 배터리 물량을 구걸했습니다. 말 그대로 구걸했어요. 루카스가 놀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네. 왜냐하면 LG가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테슬라는 3개월 안에 파산하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달리는 전기차의 63%가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 GM의 허머 EV 모두 한국 배터리죠. 나카무라 K가 질투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도 배터리 만들지 않나요? 파나소닉은 이미 한국 회사들에게 밀려 시장 점유율이 12%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차갑게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예요. 저는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2달 전 트럼프가 직접 저에게 물었어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을 굴복시킬 방법이 없겠냐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미국이 먼저 무너집니다. 리우 샤오밍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때 트럼프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평생 그렇게 당황한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국 특사가 서울을 극비 방문했습니다. 리우 샤오밍의 눈이 번뜩였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으면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아시아 경제 패권을 나눠 갖자고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루카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의 시대는 끝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손에 넣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나카무라 K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답했나요? 아직 답을 안 했어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를 기다리면서요.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70년 전 전쟁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어요. 리우 샤오밍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군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한국인들조차 자신들이 가진 이 무기의 위력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완전히 오판한 건 올해 초였습니다. 제가 경제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목격한 장면이죠.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에서 충격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이요? 그냥 중국처럼 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상무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매달려 사는 나라 아닙니까? 주한미군 빼겠다고 하면 바로 무릎 꿇을 겁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때문에라도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들의 오만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좋아. 한국 자동차의 25%, 전자제품의 30% 관세다.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좋아할 거야. 그들은 한국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봤습니다. 작고 약하고 반항할 수 없는 나라. 대통령님 잠시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무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복이요? 감히 한국이? 네, 감히 한국이 말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일주일만 중단해도 미국 경제는 마비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국방장관이 소리쳤어요. 그럼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저는 펜타곤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습니다. D-Day, 한국 반도체 수출 중단. D+1일, 애플 아이폰 생산 중단. D+2일, 아마존 서버 50% 다운. 화면에 빨간색 경고가 가득했어요. D+3일, 뉴욕 증권거래소 전산 시스템 마비. D+7일, 미국 GDP 3% 하락.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오? 네, 대통령님.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더 큰 문제는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기술이 10년 뒤처져 있어요. 일본, 이미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했죠. 유럽, 반도체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상무장관의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꼼짝 못한다는 겁니까? 단순히 꼼짝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의 중국 자본과 시장이 결합하면 미국은 기술 패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트럼프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니까. 동맹국이라고 영원하진 않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된다면요. 그날 이후 백악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킴벌리 자문관. 일주일 후 트럼프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묶어둘 방법을 찾아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표했어요. 중국이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무렵 베이징에서는 한국을 향한 구애 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서울을 극비 방문했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반도체 기술을 공유해주면 중국 시장을 독점적으로 보장하겠다.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면 아시아 전체 전기차 시장을 나눠 갖자.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워싱턴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님, 국무장관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트럼프가 폭발했어요. 배은망덕한 놈들. 우리가 지켜줬는데. 하지만 우리가 먼저 관세로 위협했잖습니까? 제가 지적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배신당했다고 느낄 겁니다. 펜타곤에서도 경고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 협력까지 논의 중입니다.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군이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죠. 일본을 포함한 전체 아시아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젠장. 트럼프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희생양이 아니라 열쇠였다는 것을요. 킴벌리 자문관, 솔직히 말해봐요. 트럼프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과 함께 가느냐, 한국을 적으로 만드느냐의 선택이죠. 그 순간 저는 70년 전 한국을 봤던 미국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원조 없이는 못 사는 나라. 공화당 전략기획실의 극비보고서는 158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한국 관세 시뮬레이션 예상 피해 규모.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건 매튜 파커였습니다. MIT 출신의 경제학자로 트럼프의 경제 참모진 핵심이었죠. 파커, 이게 진짜요? 공화당 원내대표가 보고서를 들고 물었어요. 숫자가 너무 끔찍한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파커가 침통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보고서의 첫 장을 펼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경고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의 즉각적 붕괴를 예측함. 구체적인 수치들이 이어졌어요. 시나리오 1.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중단. 첫 24시간 내 예상 피해. 애플 시가총액 20% 폭락. 약 6천억 달러 증발.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 35% 하락. 아마존 AWS 서비스 전면 중단 경고. 48시간 후. 나스닥 지수 30% 폭락. 다우존스 25% 하락. 달러 가치 급락. 엔화 대비 15% 하락. 72시간 후. 미국 내 데이터 센터 80% 기능 정지. 온라인 뱅킹 시스템 마비.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중단. 이건 경제전쟁이 아니라 경제자살입니다. 원내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시나리오 2. 한국이 배터리 수출 중단. 파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테슬라 공장 3일 내 생산 중단. 포드 F150 라이트닝 라인 즉시 정지. GM 전기차 생산 전면 중단. 전기차 관련 일자리 50만 개 즉시 위험. 미국 전기차 시장 후퇴. 중국의 주도권 완전 상실.
잠깐. 한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나요? 불가능합니다. 파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중국 CATL. 이미 자국 수요도 못 맞춰요. 일본. 파나소닉은 생산량이 한국의 3분의 1입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시나리오 3. 한국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중단. 애플 아이폰 14 프로 생산 중단. 삼성이 애플에 공급하는 OLED가 끊기면 대체 불가. 중국 BOE. 품질이 애플 기준 미달. 일본 JDI. 이미 파산 직전. 이건 완전히. 원내대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완전한 재앙이죠. 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쇄 효과였습니다. 2차 피해 예상.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대량 도산. 실업률 15% 급증. 주택시장 붕괴. 은행 시스템 위기. 달러 기축 통화 지위 위협. 파커. 원내대표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국을 건드리지 않는 것. 파커가 즉답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보고서 후반부는 더욱 암울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 한중 기술 동맹.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5년 내 미국 반도체 패권 상실. 10년 내 미국 제조업 완전 몰락. 15년 내 달러 기축 통화 지위 상실. 아시아 경제권이 미국 유럽 경제권 추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묵시록이네요. 한 의원이 중얼거렸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미국이 무너진다니. 하나가 아닙니다. 파커가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심장부예요. 우리가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압박도 시도하지 말 것. 오히려 한국을 달래고 우대해야 함. 한국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보고서가 유출된 후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공화당 의원이 폭스뉴스에서 외쳤어요. 작은 아시아 국가 하나가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JP모건의 한 임원이 제게 말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나스닥이 따라 떨어져요. 한국이 재채기하면 미국이 감기에 걸리죠.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었습니다. 제발 미국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미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한국이 뭘 원하는 거지? 트럼프가 계속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53년 서울역 앞. 전쟁이 끝난 직후 한미군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폐허 더미 위에 앉아있는 한국 소년. 맨발에 찢어진 옷.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그 소년의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저는 그 소년의 손녀입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 김태수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86달러였어요. 한국이 더 가난했습니다. 리우 샤오밍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삼성 현대를 가진 그 한국이요? 네, 그 한국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빛바랜 종이에 적힌 한글들. 1961년 3월 15일. 오늘도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졌다. 초콜릿 포장지에 묻은 것이라도 갖고 싶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65년 7월 20일. 독일 광부 모집에 합격했다.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꿈만 같다. 제 할아버지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을 캤죠. 할아버지가 3년간 번 돈 3,000달러.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시작한 게 작은 전자부품 가게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국 전체가 그랬듯이요.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나라가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일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100년 뒤에나 가능할 것.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조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슨 첨단 산업.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3년 삼성이 64K 디램 개발.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1984년 256K 디램. 1985년 2램 디램.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24시간 3교대, 주말도 없이 일했으니까요. 당시 삼성 반도체 연구원의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살았어요. 집은 잠깐 들르는 곳이었죠. 아내 얼굴보다 현미경을 더 많이 봤어요.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92년 삼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일본 NEC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죠. 불가능하다. 당시 일본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어떻게 10년 만에? 답은 간단했습니다. 절박함과 근성. 제 할아버지도 그때 삼성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4시 출근, 밤 11시 퇴근. 일요일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그랬으니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저는 당시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이 망했다고 했죠. 국가부도 경제 붕괴.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국민들이 금을 모았어요.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이 나왔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할머니 유품까지. 다 나라에 바쳤어요. 루카스가 놀랐습니다. 개인이 나라를 위해 금을 227톤. 제가 말했어요. 국민이 모은 금 227톤. 외채를 갚는 데 썼죠. 그리고 3년 만에 IMF 차관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때 한국 기업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봤어요. 삼성은 오히려 반도체 투자를 늘렸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투자를 늘리다니.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삼성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됐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품질 개선에 올인했죠. 10년 10만 마일 보증. 미국 시장을 뒤흔든 파격이었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에 투자했어요. 당시엔 시장도 없었는데 말이죠. 미래를 봤으니까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저는 당시 뉴스를 보여줬어요.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 했죠. 나카무라 K가 불편해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이유였어요.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저는 1년 후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 성공.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죠.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맞으면 더 강해지는 나라. 위기가 오면 기회로 바꾸는 나라. 제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기억나요. 우리가 만든 나라다. 자랑스럽다. 전쟁 고아에서 시작해 삼성 1차 협력업체 회장이 된 분. 그런 분들이 수백만 명 있었어요. 67달러에서 38,000달러. 저는 숫자를 다시 썼어요. 560배 성장.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죠. 한국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단언했어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의미인가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압력을 받으면 무너지거나 굴복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더 단단해지죠.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보죠. 스크린에 당시 환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달러당 800원에서 2,000원. 하루아침에 나라가 반토막 났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대우, 쌍용, 혜태, 기아. 한국 재벌 신화의 종말이라고 했죠. 서구 언론들의 조롱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삼성은 뭘 했을까요?
이건일 당시 삼성전자 사장의 결정을 아십니까?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보여줬어요. 반도체 라인 증설. 투자 규모 40억 달러. 리우 샤오밍이 놀랐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투자를. 네.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일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지금이 기회다. 경쟁자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달린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 삼성이 일본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독주 체제 구축. 가격이 폭락했을 때 대량 생산으로 버텼고 경쟁사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모든 걸 갖는 게임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가 뭘 했는지 아세요? 미국 시장에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어요. 실직하면 차를 반납해도 된다. 실직 시 리스 계약 해지 보증이었죠.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금융위기에 그런 보증이라니. 하지만 결과는 현대차 미국 판매 27% 증가. 유일하게 성장한 자동차 회사. 위기를 마케팅 기회로 바꾼 겁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을 보겠습니다. 저는 당시 피해 규모를 보여줬어요. 롯데마트 중국 내 112개 매장 중 87개 영업정지. 한국 관광 전면 금지로 관광업 8조 원 손실. 현대차 중국 판매 64% 급감. 중국은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이 뭘 했을까요? 저는 흥미로운 차트를 보여줬어요. 수출 다변화 가속화.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생산기지 이전. 아세안 시장 공략 강화. 유럽, 미국 시장 비중 확대.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25%에서 21%로 감소. 오히려 중국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가 됐죠. 중국의 보복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겁니다. 리우 샤오밍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의 실수였군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더 극적이었어요. 저는 당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쳤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일본이 90% 이상 점유하던 소재들이었죠.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일본 언론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굴복시킨다. 나카무라 K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일본도 너무했죠. 그런데 1년 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삼성, SK하이닉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국산화 성공. LG화학 레지스트 자체 생산 시작. 한국 정부 소재부품 산업 1000억 달러 투자.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스텔라 케미파 매출 40% 감소. JSR 한국 수출 70% 감소.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독립적이 되고 강해져요. 코로나19 팬데믹도 그랬습니다.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하루 909명 확진자가 나왔죠. 한국은 끝났다고 했어요. 서구 언론들은 한국을 중국 다음 위험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뭘 했나요?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세계 최초 생활치료센터. 세계 최초 역학조사 앱 개발. 3개월 만에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죠. 진단키트 수출 10억 달러. 마스크 생산량 100배 증가. 백신 위탁 생산 계약 50억 달러. 위기를 산업으로 바꾼 겁니다. 저는 한국만의 특별한 DNA를 설명했어요. 이걸 저는 압력의 연금술이라고 부릅니다. 압력을 받으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응축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 왜 한국만 이게 가능할까요? 루카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역사 때문입니다. 저는 한반도 지도를 보여줬어요. 5000년간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살아남았죠. 몽골, 청나라, 일본.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면 압력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게 DNA가 된 거예요.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그 DNA가 흐르고 있죠.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겁니다.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고 유럽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죠.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지도 몰라요. 압력이 센 만큼 반작용도 클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수 없는 겁니다.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 되니까요. 이게 바로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죠. 제가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버드 학생들에게 2년 전 경험을 들려줬어요. 새벽 3시였는데 연구소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주차장은 차로 가득했고 구내식당도 운영 중이었죠. 24시간 3교대가 아니라 24시간 전원 근무였어요.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미국은 깨어 있고 미국이 자는 동안 중국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잡니다. 루카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인간적으로.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죠. 저는 특별한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삼성 연구소에 비상이 걸렸어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재고는 3개월분. 그 안에 대체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이 멈추는 상황이었죠. TF 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어요. 3개월, 3주 안에 해결한다.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일본이 30년간 쌓은 기술을 3주 만에 따라잡는다. 그런데 정말로 해냈어요.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먹고 자면서 연구했죠. 한 연구원의 일기를 봤는데 저는 복사한 내용을 읽었어요. 7월 15일 72시간째 실험실.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문자 왔다. 7월 18일 96시간째. 환각이 보이기 시작. 커피가 혈관을 흐른다. 7월 21일 성공. 울었다. 다들 울었다. 18일 만에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한국의 빨리빨리입니다. 나카무라 K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그걸 예상 못했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들었어요. 테슬라가 갑자기 배터리 스펙 변경을 요구했어요. 6개월 안에 못하면 계약 취소. 보통은 2년 걸리는 개발이었죠. LG는 뭘 했을까요? 오창 공장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가족 호텔이라는 게 생겼죠. 공장 옆 호텔에 연구원 가족들을 모셔다 놓고 잠깐씩 얼굴만 보고 다시 일하러 가는 시스템. 4개월 만에 개발 완료.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에 와서 감사 인사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때 LG 임원이 답했답니다. 한국 속도입니다. 저는 더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이긴 비결 아세요? 2020년 차세대 낸드 플래시 개발 경쟁. 인텔은 2년 로드맵을 짰어요. SK하이닉스는 6개월. 연구원들이 번갈아가며 24시간 실험을 이어갔어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바로 이어받는 릴레이 연구. 결과는 5개월 만에 세계 최초 개발. 인텔은 결국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했죠. 이런 일화도 있어요. 제가 직접 인터뷰했던 연구원의 이야기였죠. 딸아이 돌잔치 날이었는데 실험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어요. 돌잔치와 실험 중 뭘 선택했을까요? 실험실에서 노트북으로 돌잔치를 지켜봤어요. 가족들은 이해했을까요? 아내가 말했대요. 당신이 만드는 반도체로 딸이 더 나은 세상에 살 거라고. 이게 한국의 연구원들입니다. 현대차 디자인 센터도 유명하죠. 신차 디자인 기간. BMW 5년. 벤츠 4년. 현대차 2년.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디자이너들이 회사에서 살다시피 해요. 남양연구소 주차장 CCTV를 분석해봤더니 저는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평균 퇴근 시간 밤 11시 47분. 평균 출근 시간 새벽 6시 23분. 집에 있는 시간이 6시간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제네시스 GV70. 유럽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른 첫 한국차. 디자인 기간 18개월.
독일 브랜드들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배터리 개발도 그래요. 저는 최근 사례를 들었어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 도요타 2030년 목표. 폭스바겐 2025년 목표. 삼성 SDI 올해 시제품 이미 완성. 1년을 6개월처럼, 6개월을 1개월처럼. 이게 한국 기업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리우 샤오밍이 물었어요. 돈, 기술? 아니에요. 사명감이죠. 제가 한 연구원과 나눈 대화를 들려줬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분들께 죄송하죠. 이게 한국 엔지니어들의 마음이에요. 미국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미국 연구원이 주 80시간 일하는 한국 연구원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지난달 펜타곤 비밀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들려줬어요. 국방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애플, 테슬라, 구글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리스크 관리 방안. 팀 쿡이 먼저 발언했어요. 애플 CEO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중단하면 아이폰 15 프로는 단 한 대도 못 만듭니다. 애플이 삼성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아세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OLED 패널의 100%가 삼성제예요. 중국 BOE. 품질이 애플 기준에 못 미쳐요. 일본 JDI. 이미 OLED 시장에서 철수했죠. LG 디스플레이도 30%를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 두 회사가 애플 디스플레이의 전부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더 절박했어요. 테슬라의 상황을 폭로했죠.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하면 3개월 안에 테슬라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리우 샤오밍이 놀랐어요. 테슬라가 그 정도로 의존적이에요? 네바다 기가팩토리 배터리의 70%가 LG 제품이에요. 파나소닉. 생산량이 부족해요. CATL. 중국 회사라 미국 정부가 견제하죠.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의 고백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의 실상을 밝혔죠. 우리 서버의 메모리 90%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은요? 미국 유일의 메모리 회사지만 점유율은 23%. 품질도 한국산에 못 미쳐요. 그때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의 인질이란 말입니까? CEO들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죠. 상무장관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국내 생산을 늘리자는 거였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은 냉정했어요. 인텔이 삼성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10년. 그동안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때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어요. CIA가 입수한 정보였죠. 중국 한국 기술 동맹 시나리오.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5년 내 미국 반도체 산업 붕괴. 7년 내 실리콘밸리 패권 상실. 10년 내 달러 기축 통화 지위 위협.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의 문제였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극비 문서를 인용했어요. 한국을 달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한국인 비자 혜택 확대. 한국산 제품 관세 면제. 사실상 한국에 굴복하는 거죠.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굴복한다고요? 겉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최근 변화들을 보세요. 삼성 텍사스 공장에 64억 달러 보조금. SK 하이닉스 진출 시 세금 혜택. LG에너지 솔루션에 미국 정부 직접 투자. 모두 한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고 있죠. 왜 침묵할까요? 나카무라 K가 물었어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나 지켜보는 거죠. 실제로 지난주에 저는 최신 정보를 전했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내용은 극비지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고 해요. 반도체 기술 공유 대신 중국 시장 독점권, 배터리 합작회사 설립, 지분 50대 50, 히토류 무제한 공급 보장. 미국이 줄 수 없는 조건들이죠.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리우 샤오밍이 궁금해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한국 대통령과의 화상회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국만 못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죠. 더 나은 제안이 올 때까지.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초강대국 미국이 인구 5천만 나라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군사력으로는 압도적인데 경제적으로는 꼼짝 못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루카스가 물었어요. 한국의 선택에 달렸어요.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제3의 길을 가느냐. 한 가지 확실한 건 세계 패권의 향방이 한국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한국만 예외로 둔다고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지난달 WTO 비공식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미국이 한국에만 관세를 안 매긴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EU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 자동차 산업은 40% 관세를 내는데 한국 차는 면제라고요? 인도 대표까지 가세했죠. 이건 WTO 규정 위반입니다. 최애국 대우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미국 무역대표부 사라 라이트하이저가 진땀을 흘렸어요. 한국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일본 대표가 따졌어요. 안보 동맹, 우리도 동맹입니다. 경제 협력, 이유가 더 큽니다. 라이트하이저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한국 반도체 없으면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어떻게 말해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독일 대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국만 특별 대우하면 우리는 WTO에 제소하겠습니다. 실제로 EU는 이미 법률 검토를 시작했어요. 미국의 차별적 관세 정책에 대한 제소 준비.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특혜는 일본에 대한 역차별. 나카무라 K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이 그렇게 민감한가요? 질투죠.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으니까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일본이 지배하던 시장을 한국이 다 가져갔죠. 특히 도요타가 격분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에서 현대차에 밀리고 있거든요. LG와 SK 배터리를 쓰는 현대차가 관세 면제를 받는다. 도요타는 못 참죠. 중국은 더 교활해요. 리우 샤오밍이 귀를 기울였어요. 베이징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세안 국가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한국만 특혜를 받으면 동남아시아는 버림받는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동요하기 시작했죠. 인도는 더 직접적이에요.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한국이 예외면 인도도 예외로 해달라. 인구 14억 시장을 무기로 압박하는 거죠. 그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극비회담 내용을 공개했어요. EU, 일본, 인도가 비밀리에 만났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한국 견제 동맹. 한국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갖는 걸 막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거죠? 루카스가 물었어요. 한국 제품 보이콧. 충격적이죠? 삼성 스마트폰 불매. 현대차 구매 거부. LG 가전 수입 제한.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불가능하더군요. 왜냐고요? 삼성 메모리 없으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도 못 만들어요. LG 배터리 없으면 폭스바겐 전기차도 못 만들어요. SK 하이닉스 없으면 닌텐도 스위치도 없어요.
자기들도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한국 경쟁 기업 육성이었어요. 일본이 다시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키옥시아가 정부 지원을 받아 공장 증설. 이유는 배터리 독립을 선언했죠. 노스볼트에 100억 유로 투자. 인도는 반도체 제조 유치에 나섰어요. TSMC를 인도로 부르려고 애쓰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동안 한국은 더 앞서갈 거고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국을 우대하면 전 세계가 반발하고 한국을 압박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완벽한 딜레마죠. 저는 최근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줬어요. G7 정상회담 비공식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국 얘기만 했대요.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을 G7에 포함시키자고 했고 일본 총리는 결사 반대했죠. 영국 총리가 중재안을 냈어요. 한국을 준회원국으로 만들자. 하지만 한국이 거절했어요. 왜냐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모든 나라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데 왜 복잡한 정치 게임에 끼어들어요? 한국은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모든 강대국이 한국을 구애하는 상황. 7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게 21세기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군사력이 아닌 기술이 진짜 힘인 시대.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3일 전 베이징에서 극비회담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중국이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비밀리에 초청했다는 얘기죠. 리우 샤오밍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첩보입니다만 참석했다고 알려진 명단이 충격적이었죠. 삼성, SK, LG, 현대차의 수뇌부. 중국이 제안했다고 하는 내용이 파격적이에요. 저는 알려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으면 거대한 시장을 보장하겠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첫째, 중국 14억 시장 진출 우대. 삼성 스마트폰, 중국 시장 대폭 개방. 현대차,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 지원. LG가전, 중국 프리미엄 시장 협력. 둘째, 대규모 공동 투자.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에 중국이 참여. 규모는 연간 수백억 달러 수준. 셋째, 희토류 안정적 공급. 배터리와 반도체의 필수적인 희토류.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죠. 넷째, 1대1로 프로젝트 협력.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시장을 함께 개척. 이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에요. 루카스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만약 한국이 수락한다면 판도가 바뀌죠. 제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미국의 기술 우위가 흔들릴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했어요. 만약 한중 협력이 본격화되면 첫째,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국 IT 산업 타격 불가피.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 어려움 예상. 둘째, 전기차 시장 주도권 변화. 한중 배터리 협력으로 시장 장악력 강화. 미국 전기차 산업 경쟁력 약화. 셋째, 인공지능 개발 경쟁 격화. 한국 반도체와 중국 자본의 결합. 미국 AI 패권 도전받을 가능성. 넷째, 달러 영향력 약화. 아시아 경제권 독자적 성장. 국제 통화 질서 변화 가능성. 1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카무라 K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나요? 어려워지겠죠. 한중 협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저는 최신 동향을 전했어요. 중국이 추가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안보 분야 협력까지 논의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건가요? 리우 샤오밍도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중요하다니. 한국 기술이 그만큼 핵심적이니까요. 중국은 제조 강국이지만 핵심 기술은 부족해요. 반도체는 10년, 배터리는 5년 뒤처져 있죠. 한국과 협력하면 단숨에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루카스가 물었어요.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들었어요. 백악관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한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중국만큼 제시할 게 많지 않아요.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기존 동맹 관계와 안보 협력. 중국이 제시하는 거대 시장과 투자에 비하면 제한적이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하는 거였어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려 하죠. 하지만 일본이 소극적이에요. 왜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하냐는 불만 때문에. 이유도 조심스러워해요. 한국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 중국은 계속 공을 들이고 있죠.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울을 오가며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중국 시장의 매력을 무시하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삼성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해요.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제시하는 미래 시장도 매력적이죠. 현대차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 그 시장을 놓치기는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일까요?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려 해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면서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거죠.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70년 전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들의 구애를 받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3의 길이냐?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3의 길이요?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가는 겁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였죠.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와 협력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향을 검토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K동맹이라고 부르는 구상이 있다고 해요. 한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협력 체제. 참여 가능한 국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기술, 싱가포르 금융 기술, 대만 파운드리 기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작지만 강한 나라들의 연합.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만드는 거죠. 이미 물밑 접촉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돼요. 균형자 역할을 하는 거죠. 나카무라 K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하거나 고립되거나. 선택은 일본의 몫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 중심의 체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리우 샤오밍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도표를 띄웠어요. 시나리오 1 미국 선택. 장점 기존 동맹 유지, 민주주의 가치 공유, 안보 보장. 단점 중국 시장 제약, 성장 한계, 미국 의존 지속. 가능성 40%. 시나리오 2 중국 선택. 장점 거대 시장, 막대한 투자, 아시아 영향력. 단점 미국과 갈등, 가치관 차이, 의존 위험. 가능성 20%. 시나리오 3 독자 노선. 장점 자주성 확보, 이익 극대화, 균형자 위상. 단점 양쪽 압박, 높은 리스크, 불확실성. 가능성 40%. 왜 중국 선택 가능성이 낮나요? 리우 샤오밍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사회의 정서 때문이죠.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가치. 그리고 독립성을 중시하는 성향. 하지만 경제적 이익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자 노선 가능성도 높은 거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만의 길. 저는 최근 동향을 전했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논의가 활발하다고 해요. 어떤 길이 최선인가? 경제 전문가들 실리를 따져야 한다. 외교 전문가들 균형이 중요하다. 안보 전문가들 동맹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르대요. 우리가 왜 선택받아야 하나?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요. 기술 격차를 더 벌리려는 투자,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 독자적 공급망 구축 노력, 5년 안에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만들려 하죠. 그렇게 되면 누구도 한국을 압박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룰을 정하게 되겠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재 한국의 선택은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선택이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겁니다. 미국 주도 질서가 계속될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다극화된 세계가 올지. 많은 것이 한국의 결정에 달렸어요. 강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거대한 변화를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죠. 교수님, 루카스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들이 가진 힘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 세계가 그 선택의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한국인들조차 이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었어요. 작년에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들려줬죠.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필요로 한다. 과장 아니냐고.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은 여전히 겸손해요.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의 나라, 발전 중인 나라. 하지만 세계가 보는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여줬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21세기 기술 패권의 핵심. 르몽드 삼성 없는 유럽 디지털화는 불가능. 니온 게이자이 한국 기술력 일본을 넘어서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반도체, 세계 경제의 심장. 그런데 한국 언론은 종종 비판적이죠. 위기, 도전, 경쟁 심화. 자기 성찰이 강해요. 흥미로운 현상이죠.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는데 정작 한국은 스스로를 엄격하게 평가해요. 나카무라 K가 말했어요. 일본도 비슷해요. 하지만 한국이 더 겸손한 것 같네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500년간 조선, 35년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계속된 시련이 겸손함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겸손함이 오히려 원동력이 됐어요.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잘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자신감도 필요해요. 왜냐고요? 이미 정상급에 올랐으니까요. 정상에서는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자신감과 책임감. 한국의 선택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죠. 저는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 CEO 500명 대상 조사. 질문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 국가는 1위 한국 31%, 2위 미국 24%, 3위 중국 18%. 한국이 1위예요. 그런데 한국인 대상 조사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세계 10위권 밖이라는 답변이 많았어요. 인식과 현실의 격차가 있어요.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신감 있는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할 테니까요. 실제로 젊은 세대는 다르다고 해요.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문화 강국임을 체감한 세대. 그들은 한국을 다르게 봐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나라로. 그 세대가 주류가 되면 한국의 선택도 달라질 거예요. 더 당당하고 더 독립적으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두르는 거예요. 한국이 완전히 자각하기 전에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한국은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줬어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만난 한국 기업 임원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알아요. 우리가 가진 힘을. 그리고 덧붙였죠.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에요. 세계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한국 유학생 한 명이 저를 불렀어요. 교수님,
저는 김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원생이었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어요. 할머니는 파독 간호사셨고요. 두 분 다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평생 나라 위에 사신 분들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검소하게 사셨어요. 하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들이 만든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걸 살아계실 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뭉클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그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하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스턴의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하준 씨가 물었어요. 한국인다운 선택을 하겠죠. 제가 미소 지었어요. 압박받으면 더 강해지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모두를 놀라게 할 선택을 할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예상 못한 제3의 길. 그게 한국이니까요. 하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맞아요. 1960년대 아무도 한국이 선진국이 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1997년 아무도 한국이 IMF를 3년 만에 졸업할 거라 생각 안 했죠. 2020년 아무도 한국이 코로나를 그렇게 잘 막을 거라 예상 못 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세계를 놀라게 할 선택. 그리고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손녀야, 우리 세대는 먹고 살기 바빴다.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르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세계를 이끌어라. 그게 우리가 피와 땀으로 만든 나라의 운명이다. 할아버지, 그 운명의 순간이 지금 왔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섰어요. 67달러에서 시작해 38,000달러가 됐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구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아버지들. 눈물 삼키며 외국 땅에 나간 어머니들. 그분들의 희생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분들이 만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계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압박. 우리는 압박받을수록 강해집니다. 위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선택.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갑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니까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 이제 21세기 기술의 중심에 선 나라. 이 놀라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된 우리나라.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전기차, 컴퓨터 속에 담긴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와 땀이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를 부탁드려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자신감 있는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